안녕하세요. 마음속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신승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슴과 관련된 성형 수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중적인 수술로 여겨지는 수술이 가슴 확대 수술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기만을 고려했을 때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큰 보형물을 넣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항상 현실은 이론과 많은 차이가 있죠. 확대 수술을 할 때 가슴에 들어가는 보형물의 사이즈에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치가 사람마다 각기 차이가 있고요. 확대든 축소든 가슴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흉곽의 폭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흉곽 폭이 좁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는 보형물도 작은 사이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흉곽 폭이 좀 넓으신 분들은 보형물 사이즈를 더 여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피부의 탄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확대 수술은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어서 크기를 키워주는 수술입니다. 안쪽이 원래보다 더 가득 찼기 때문에 겉피부가 그 사이즈 맞게끔 부드럽게 늘어나줘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피부의 탄성과 성질에 따라서는 잘 늘어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풍선을 끝까지 가득 불면 부피는 커지지만 촉감은 터질 것처럼 탱탱하겠죠. 풍선을 조금 덜 불어야 촉감도 부드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피부가 타이트한 분들에게 무리해서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촉감이 부자연스럽고 모양 또한 밖으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예쁘지 않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보형물, 즉 풀비나 C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방에 생기는 혹이나 유방암과 같은 질환들이 보형물과 연관이 있다는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보형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공적인 물질이다 보니까 각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제품의 성분 등에 따라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 세포암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을 넣고 확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방암이나 기타 다른 질환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모든 보형물에서 다 나타난다고 확언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수술 전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본인 유방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신다면 확대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유방 초음파 등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어차피 유방의 정기적인 검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 후에는 유선 조직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작은 혹이나 멍울 등이 수술 전보다 더 잘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기본적인 검진뿐만 아니라 이러한 혹이나 멍울 등 유방 조직에 어떤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거나 처치하는 데 있어서 수술 전과 다름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유방 조직이 작고 얇아서 보형물과 피부 사이의 공간도 얇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처럼 장비를 넣어서 하는 검사나 치료 같은 것을 받다가 보형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드문 가능성의 문제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의와 미리 상의한다면 확대 수술 후에도 유방 검진이나 각종 검사, 치료 등을 얼마든지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미리 검진을 받고 자기의 유방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실 특별히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을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있고 딱히 다른 문제나 질병이 없으시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미 아이도 낳고 육아도 어느 정도 하신 40대, 50대, 60대 환자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연령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만큼 더 오랫동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하죠. 나이라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또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서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컵 사이즈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실 컵이라는 단위는 가슴의 크기를 말하는 단위라기보다는 속옷의 사이즈를 표현하는 단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옷을 산다고 할 때 A 브랜드 사이즈 66 사이즈와 B 브랜드 사이즈 66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죠. 속옷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나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나라마다 기준이 되는 가슴의 크기와 그에 맞는 컵 사이즈가 저마다 다릅니다. 말씀해 주시는 컵 사이즈에 대해 대략적인 평균치가 되는 값을 예상하여 디자인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컵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컵 사이즈에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 예상되는 가슴의 모양과 촉감, 시각적인 볼륨감에 대해서 미리 잘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생물의 체내에 인공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과 이 인공물질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얇은 막이 생기게 됩니다. 가슴 보형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 주변을 얇은 피막이 둘러싸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피막이 얇고 부드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껍고 단단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막이 두껍고 딱딱하게 생기고 거기다 이 피막에 보형물이 위치한 공간이 좁아지도록 압박해 온다고 하면 아무리 이 피막 내에 원래 보형물이 부드럽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겉에서 만져지는 곳은 두꺼운 피막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슴의 최종적인 촉감이 당연히 딱딱해지는 거죠. 결국 내부에서는 보형물이 찌그러지면서 모양에도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구형구축의 주요 원인은 이물질, 그러니까 보형물에 대한 자기 신체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얇은 피막이 형성되는 확률은 98% 정도, 구형구축의 확률은 1~2%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심한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빈도는 그리 높진 않고요. 만약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술과 처치를 통해서 두꺼운 피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방을 위해 먹는 약이나 캡스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스스로 관리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도 구형구축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 이미 오래전부터 피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피주머니를 달아놓는 것이 수술이나 경과 관찰 시에 용이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피주머니를 달고 있다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술 시 섬세하게 방리하고 지혈하게 되면 피주머니 없이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당연히 수술 시 비대칭 교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 본연의 비대칭을 완벽하게 교정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보형물 자체가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270, 295, 325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진 단위에 따라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에 따라 미세 조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비대칭이 두드러지는 경우 가슴 자체의 비대칭뿐만이 아니라 척추와 흉곽에서부터 비대칭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슴 보형물만으로 이를 완벽히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비대칭 교정이 목표인 분들은 기대치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고요. 현재 상태보다 비대칭을 현저히 교정하고 양측을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형물은 사실 제조회사도 많고요. 재질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회사나 병원마다 서로 자신의 보형물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품 하나하나를 언급해가며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중거가 될 만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수술을 받은 보형물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 생소한 보형물이라든가 제조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널리 알려진 보형물일수록 사용감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부작용의 예측이 가능하고 제조사의 네임밸류 또한 있어야 AS 등에서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야 가성비가 중요하겠지만 신체 내에 쓰이는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품과 회사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KFDA나 유럽의 식약청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FDA 승인 조건이 여타의 나라보다 훨씬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FDA에서는 항상 장기 추적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를 얻은 제품이 훨씬 장기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부 제조사에서는 우리 제품은 FDA를 허가받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재료가 FDA를 통과하는 것과 전체 제품이 FDA를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꼭 전체 제품, 그러니까 일부 재료가 아닌 제품 자체가 FDA 허가를 획득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검증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개선의 길이는 4cm 정도가 되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보형물이 작으면 절개선이 짧고 보형물이 크면 상대적으로 절개선은 길어집니다. 사실 절개선의 길이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절대 길이보다 중요한 건 상처가 얼마나 좋은 흉터로 남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좋은 흉터라 하는 것은 자신의 살색보다 흐리고 폭이 얇고 높이가 평탄한 흉터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나쁜 흉터는 색깔이 붉거나 진하고 두께가 넓고 튀어나와 있는 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흉터에 나중에 레이저로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흉터를 지우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저도 매번 수술할 때마다 좋은 흉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흉터라는 것은 체질적인 문제가 또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간혹 나쁜 흉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 좋은 흉터로 남는 경우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 흉터를 감추기 좋은 겨드랑이가 좋고요. 겨드랑이 노출도 잦은 경우나 수술 후 팔 쓰는데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밑선 부분 후 수술 절개선을 선택하는 것이 추후 안 좋은 흉터가 남았을 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양인에 있어서는 가슴 근육 아래로 수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형물 전체를 근육이 덮게 되면 촉감이나 모양에서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슴 근육 일부를 절개하여 보형물 아래쪽은 근육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된 수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중평면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트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유선 조직이 충분히 있거나 특히 전문적으로 휘트니스 모델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합에 나가서 포징을 하거나 할 때 보형물이 과도하게 움찔거리는 현상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근육 위, 즉 유선 바로 밑에 보형물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 신체 또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확대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답변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맘스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신승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